2년 전에 샀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보시죠.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 초반 수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쯤에 전세가 급락할 수 있다. 이건 소금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전세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임대차 3법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그 혜택을 10가구 중에서 7, 8가구가 본 상태고 현재는 이 두세 가구만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두세 가구가 움직이는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 또는 전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는 올라가 있고 그 상황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량이 2년 후면은 이제 나머지 잠겨있던 70%의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물량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소수의 풀린 물량들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지금 집을 구함에 있어서도 새로 들어오는 대부분이 계약갱신 청구로 이제 잠긴 물량이고 네. 기축은 그런 형태고 그러면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가는 사실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항상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축에서 받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더 높아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소금물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대출이 중단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집단대가 가장 먼저 잠기는 맞아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집단대 자체가 은행에서는 이윤이 마진이 좀 적은 상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박리담의 형태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뚫으면 이제 쫙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낮게 하더라도 이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집단대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런 상황인데 대출의 총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의 총량 규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틀어 막아야 이제 대출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마진이 작은 상품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이 이제 먼저 막혔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여지껏 수많은 분양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로 처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제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계산 자체도 과거에 분양 받을 때의 가격으로 내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 시세 대비 싼 걸 분양받았고 그 시세보다 입주할 때는 훨씬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원래 분양가만큼을 전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어디서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중에 대출은 다 막혔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금융 형태죠. 무이자 대여금인 전세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집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그 전세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제 물량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세난 지금처럼 막 엄청난 전세난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점이 있는 거죠. 전세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지금 반전세 형태로 전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그 전세금을 다 마련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들어온 거니까 반전세 형태로 이미 많이 전환이 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속화 되겠죠, 또 월세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주거 비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가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받는 월급은 뻔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월세 1,000만 원 막 이런 건 사실은 사장님들이나 그럼요. 살잖아요. 그건 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네. 분들이나 그렇게 그렇죠. 살지 일반적인 가게에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월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급등이 일어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내년에 4월이고, 그러니까 기업개인청권 그 같은 월이 됐을 때 그 기준으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걱정을 할 확률은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전세금을 이제 일단은 호가 자체는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데 일단 전세 대출 자체도 이제 막히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값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게 조율을, 되는 거죠. 자등자격을 거치게 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신축 아파트 뭐 3, 4억에 분양했던 게 6억 뭐 이렇게 네. 됐으면 전세를 뭐 5억 정도에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세 5억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5억이 있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고 1억 정도 모으면 나머지 4억을 전세자금 대출로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1억에 이제 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부담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4억을 이제 안 빌려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주 때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이들은 잔금을 치르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조달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급해지면서 점점 전세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내려주는, 나타나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질문이 이제 가장 좀 핵심 질문이고 저도 이제 궁금한 건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국면이고 중국발 헝다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중국발 부채 어떤 이런 위기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어느 순간 하락으로 만약에 전환하게 된다면 그 시간도 굉장히 깊어질 거라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갔다가 언제쯤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서 확 꺾여가지고 얼마나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좀 분석이나 생각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단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미 맞이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생각을 해보시면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 때 대출이 안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아,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지금 현실로 왔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내가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그렇게 왔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분위기가 변환이 됐잖아요. 금리도 언제나 뭐 0%대의 금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0.25 올리고 또 11월에 올리고 1월에 올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더 거기서 다시 떨어지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지는 않을 네.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디레버리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도 커지고 네.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이거 뭐 예전에 짜장면이 5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소득이나 어떤 성장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난 게 훨씬 커졌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상태고 네. 이 괴리감을 줄여놔야 다시 원 상태, 원 궤도화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과도하게 늘어난 빚을 줄이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온 시점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에 어떤 금리가 뭐 IMF나 뭐 이럴 때는 뭐 은행에서 28% 네. 뭐 이렇게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40, 50대가 잘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고 2, 3% 수준의 대출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금리가 비싼 시절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죠. 금리가 그렇죠. 쌌던. 그렇죠.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 썼을 때의
이렇게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낸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벌이의 경우도 뭐 둘이 합쳐서 뭐 연봉 1억 네. 뭐 2억 뭐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연봉 1억 같은 경우 실수령액이 7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 6억 끌어냈으면 절반 가까이를 이제 대출금으로 갚고 그러면서 내 자산은 올랐다는 생각에 소비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1%, 2%,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또는 또 대출 받은 금액이 단기로 보통 빌려주기 때문에 상환의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대출의 한도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마이너스 쓰고 있던 거 당장 몇 천만 원이라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근데 지금 내 소득이나 생활은 모든 게 딱 저스트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명 있으면 8명 정도가 우리 집값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일단 지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은 자기가 5억에 샀어도 호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자기 집이 10억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로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시차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 외부적인 어떤 이슈가 터지면 더 심리가 냉각이 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고 지금 좀 중국에서 있는 네. 사태도 그렇고 어떠한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뭐 3천 뚫고 네. 4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뭐 3천 밑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조금만 길어져도 뭐 한 몇 개월 안에도 사실은 심리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집을 팔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네. 집을 한번 사면 사실은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2, 3년 이상은 보통 장기 그럼요. 보유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19년도 뭐 이때 20년도 뭐 이때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은 내가 산 거보다 항상 지금 2배 올라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나 내가 막상 팔려고 했을 때 팔리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전에 샀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보시죠. 생각을 하고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네, 그 보시면 걸 제가 봤어요. 소개를 했는데 거기 결론 부분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국책연구원에서 네, 나온 네.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간 자산 가격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이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2015년도의 가격이라도 지킬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왔다. 아, 2015년 가격이면은 지금의 거의 반토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반토막도 자기 능력으로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10년은 노력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떨어져도 안 팔면 돼요. 집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쓰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버티는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리고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좀 그렇죠. 이제 가겠죠. 여러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죠. 좀 더 끌리는 이제 선택을. 2019년도에도 그 전에 2016년도부터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후로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도 뭐 1,000조 넘어가고 그것도 위험하다. 그것도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버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1,000조가 지금 1,800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2~3배 가까이 빚을 진 상황이거든요. 그 통계로 봐도 자산이 늘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산 가격, 그러니까 어떤 장부상에 지금 시세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격 대비해서 부채를 뺐을 때 순자산 규모가 네. 늘어난 형태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조정이 일어나서 그 자산 가격에 버블이 좀 제거가 됐을 때는 남는 거는 부채는 그대로 남거든요. 집값이 뭐
빵원이 돼도 내가 빌린 돈은 네, 그대로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레이트 리셋 들어보셨죠? 네네네. 뭐 온갖 표현들을 써가면서 회색 코뿔 쏘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영끌에서 1, 2년 전에라도 산 거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생각을 하죠. 네네. 네.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 사실은 뭐 느끼지. 지금은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렇게 좋게 네. 들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포지션을 잡은 분들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2011년 그때쯤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반대여가지고 맨날 쓰던 기사가 반값 됐네 뭐 이런 기사만 막 썼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때 누구도 이제 그때 집을 사면 이제 다 바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시기죠. 또 그런 시기도 또 겪게 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바보는 아니고 집은 이제 필요하면 사는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내 소득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이루어진 곳에서 집을 사는 거,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수가 어떤 대지를 공유하는 형태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단독이나 어떤 단독 건물, 토지 건물, 개별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 다시 새로 짓는다거나 굉장히 이게 용이한 상황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두의 합의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새로 개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요원한 일이거든요. 땅이 희소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받쳐주는 것, 그런 가격과 감가되는 부분이 맞물려서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대화이지 지금처럼 이걸 사면 내가 5억에 사면 다음날 얘는 5억 5천이 되는 이런 지금 재화로서 취급되는 이런 상황은 조금 껴야 되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서의 부동산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물건이잖아요. 네. 새로 뭔가 부셔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요원한 물건들,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사용 가치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비싸질 이유가 그러면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너무 과열이 돼서 이렇게 다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개별적이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가장 쉬운 걸 이제 아파트로 타깃으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 굳이 아파트를, 차라리 뭘 사서 그 돈이면 뭘 사서 다른 걸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네. 지금 가격보다 떨어진다면 얼마 정도 떨어질 것 같으세요? 본능적으로. 아, 이렇게 웃어도 되나? 2017년도 초반 수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다 전 세계가 공급이 부족한가요? 공급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급의 양이 적더라도 남아도는 게 사실은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살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른다니까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 또 지금 당장 어떤 유효 수요로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어떤 일정 부분의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본 축적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미래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공급을 굉장히 많이 예정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시차의 문제지 그런 물량들은 공급은 한번 시작하면 사실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침체기에도 이기 신도시가 지금까지 그렇죠. 분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계속 미뤄졌지만 네. 결국에는 공급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예정된 공급은 사실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절대적인 물량은 이제 계속 나온다는 의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아파트를 바라보다 보니까 뭐 재건축 단지들 또는 이제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결국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의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자기가 다 자본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분양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충당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또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공급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님 보시기에 이 시기가 3기 신도시를 본격 분양하는 시점에는 이게 미분양이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워낙 고가의 지금 호가 수준에 부르고 있고 그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들이 책정되고 있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좋은 곳, 안 좋은 곳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분양이 좀 생기고 최근에 판교 같은 경우도 이게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었는데 40%가 포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다 내면서 감당하면서 실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안에서의 미분양을 구경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보시는지. 미분양이 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요. 이제 예정된 공급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양을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다 분양은 완료되는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계약이 많이 나오겠죠.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